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늦게 만나게 돼서 너무 미안합니다. 촬영할 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성이 안 됐어. 지금 되나? 되는군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수요일날 새벽 3시 50분 돼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오늘 6회 문학입니다. 51쪽 어조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시이죠, 시. 현대시건, 고전시건 할 것 없이 모든 시에는 어조와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 이 어조와 분위기도 결국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학생이 있는 것 같지? 여기 있으면 또 한다니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분이 나쁘면 어조, 말투도 좀 우울해. 와하! 아니라 이러는 거 있잖아. 왜?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시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글자, CSD, 시어, 19절을 통해서만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쉼표 하나, 또 같은 뜻인데 다른 뉘앙스가 주는 그런 단어들,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의미 차이를 우리는 내 눈으로 왜 그런지 알겠어. 왜 이런 시어를 썼는지 알겠어. 머리라는 단어가 있고 대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를 보면 북어 대가리. 북어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가리를 쓰죠.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하면 뭐냐 그 대가리꼬라고. 실제로 영상 수업에 3대에 나오는 그 구절이거든. 할아버지가 이제 그 덕기 친구 병화 보고 뭐냐 그 뭐하는 놈이냐 그 대가리꼬라고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마땅한 그 인물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지. 한영호님의 침묵 같은 거 봐봐. 뭐 알 수 없어요. 뭐 찬송 이런 거 한번 시험 봐봐. 엄청 예찬적이지. 완전 긍정이고 죽으라면 죽는 신일까지 할 정도지 그 님이. 그런 것처럼 어조와 분위기를 잘 살피면 우리의 목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조와 분위기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51쪽에 그 그림 보니까 인상 탁 쓰면서 하면 기분이 좀 안 좋다거나 놀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조라는 거는 화자가 말하는 특징적인 어투와 말의 분위기. 특징적인 어투나 말의 분위기. 다 필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어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52쪽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예찬적, 영탄적. 예찬이라는 말은 그냥 예를 다하여 찬양하다. 그래서 예찬, 격찬,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존경한다,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존경할 만한 대상한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투가 바로 예찬적 어조가 되겠다. 예찬적 분위기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한용우님의 시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영탄이라는 말은 감탄하는 거죠. 감탄. 주로 이제 놀람이 좀 많죠. 놀람. 와! 감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놀람이라는 것도 슬픔도 포함되죠. 격한 슬픔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느낌표 이런 것들도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자의 정서가 비교적 쉽게 노출되겠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서도 영탄적 어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네. 뭐 슬픔, 기쁨, 감동 등이다. 뭐 하구나, 감탄, 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판적, 맹수적 보겠습니다. 비판은 우리 비문학에서 비판은 주로 이제 어떤 사물, 대상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서 따지는 걸 말해요. 비판은 좋은 거야. 비난이 문제지. 그래 안 그래? 비난하면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비난하면 좀 곤란해. 비판해야지. 잘한 거대로 못한 거대로 적절하게 칭찬하고 지적하고 그래야지 깔끔한 거잖아요. 비난은 싸잡아 깎아내리는 거야.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시 특히 문학작품에서 비판은 주로 뭐 현실 비판적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죠. 현실 비판적이다.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성북동 비둘기 비라는 시를 보면 문명을 현재의 물질 문명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둘기라는 어떤 순수한 존재의 터전을 뺏어버리는 인간 문명, 인간의 물질 문명을 좀 비판적으로 무분별한 자연 훼손 이런 걸로 비판적이다. 보통 뭐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농무 같은 경우도 농촌의 현실을 만들어 오는 뭐 소외된 그런 것들도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네. 냉소라는 말은 비판은 그나마 좀 마음속에 좀 뭔가 온정이 좀 있을 수 있어. 고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냉소는 그런 것도 없어. 쌀쌀한 웃음. 쌀쌀한 거의 비웃음이나 마찬가지거든. 될 대로 되라. 니까 지금 뭐 이런 뉘앙스가 비판적, 냉소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신여기서 비웃는다. 네가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비판과는 결이 좀 다르죠. 같은 부정적이 하더라도. 그 다음을 보면 자조적, 회의적. 자조라는 말은 스스로 비웃다. 무기력함. 현실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신이고요. 좀 소시민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자조적입니다.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때 뭔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무력감, 뭐 부끄러움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요. 뭐 이따 공부하겠지만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우선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고궁을 나오면서 화자가 자신의 나약함, 소시민성을 좀 이제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스스로 이제 얼마큼 작은 존재냐, 작은 존재라는 걸 그런 반성적 어조로 드러내고 지도적인 어조도 있다. 회의라는 말은 컨퍼런스,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품다. 의심 품다예요. 그 사람이 올까? 회의적인데? 라는 얘기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밝은 미래가 올까? 회의적이야. 독립이 될까? 회의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밝은 미래가 올까? 회의적이야.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헷갈려 있는 거예요. 의식품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찰적, 관조적. 성찰은 또 이제 반성적이다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어떤 내적인 고민, 어떤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도 성찰이라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 반성적이지만 꼭 뉘우치는 것만 성찰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꼭 잘못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려보는 것도 성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성찰적이다.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잘못한 것만 다시 뉘우치는 거는 반성적이지만 성찰적은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적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피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 반성하는 것, 성찰적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조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용히, 말 그대로 조용히 관찰한다. 조용히 관찰한다. 주로 이제 자연물. 자연물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같은 말로 사색적이다. 사색적이다. 어느 한 곳에 앉아서 조용히 물끄러미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어떤 내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관조적이다, 사색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 단정적. 의지, 현실 극복 의지. 적극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굴복하지 않고. 이육사 시인이 떠오르네요. 이육사 시인도 있고, 김수영, 신동엽, 이런 참여 시인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의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겠다, 하리라,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되겠네요. 문법적으로. 단정적이라는 말은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단번에, 단칼에 잘라서 말하는 거를 단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림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 요것도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잘라 뭐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잖아. 의지적이다,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인가요? 향토적, 탈속적. 향토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사투리나 어떤 지역명, 이름을 쓰면 우리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좀 이제 아늑함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향토적인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를 보면 얼룩배기 황소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런 것들 초가집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를 보면 접동새 자체도 이제 향토적인 소재라 할 수 있고 한의 상징이긴 하지만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진두강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시의 사투리는 별로 없는데 별로 없죠. 시 사투리는
네. 소설에는 사투리가 좀 많이 쓰이죠. 자, 탈속적이라는 말은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라는 그런 의미예요. 속세는 그 인간이 사는 인간 세상인데 좀 이제 그 욕망, 탐욕 이런 것들, 속세 이런 출세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찬 그런 부정적인 공간이라면 자연은 이상적인 긍정적 화자가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탈속적 공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번째로 애상적 있네요. 애상적은 이 애자 때문에 사랑 애자 아니냐? 아니에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픈 상처다. 슬픈 상처다라고 이해하면 깊은 슬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거나 사별일 때 애상적인 정서가 나타나고요.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를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해서부터 격정적으로 사별의 슬픔을 애상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54쪽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작품으로 어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필기도 하고 있죠? 검사할 겁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고목이라는 시네요. 고목은 오래된 나무. 오래된이니까 아마도 모진, 시련, 세월 속에서 오짓을 겪어낸 나무가 될 것이고, 나무 하면은 자연물이니 아마도 긍정적 정서를 볼 수가 있겠다. 봅시다. 화자는 고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해를 향해 사방팔방으로 팔을 뻗고 있는 저 나무를 보라. 팔을 뻗는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받고 빗대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의인법을 쓴다는 얘기는 그 대상에 대해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화자는 고목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고목이니까 늙었잖아. 사람으로 치자면 산채 자국으로 벌집이 된 몸의 이곳저곳을 보라. 이제 오래된 나무를 보면 상처 투성이죠. 보라. 나도 저러고 싶다. 소망이네요. 한 500년 쉽게 살고 싶지는 않다. 쉽게 산다는 얘기는 온실속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면 자란다는 거야.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항상 언젠가는 독립해서 스스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상처 입으면 입을수록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부모님 품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봤나봐. 이 시인은, 화자는 저 나무처럼 길손에 그늘이 되고 싶다. 그 소망이 있어. 나무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모진 시련 속에서 견디며 살고 싶다. 그리고 또 기왕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나뭇가지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쉼터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두 가지 바람을 갖는 거죠. 그 나무를 보면서 바람, 소망이 있다. 품고 있다. 그럼 소망을 품는 대상이다. 저것 때문에 나도 저래야지 라고 보면 우리가 예찬적, 명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찬적이 맞겠죠? 고목에 대해서. 명탄적이라는 말은 보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와 멋있는데 저 나무를 보라 멋있지 않은가? 이렇게 할 때의 느낌이 되는 거죠. 명탄적, 예찬적. 그리고 또 뭐 하고 싶다니까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 어조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볼까요?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 하급반은 우리가 저학년 교과서고 좀 순수한 아이들이 될 것이고요. 교과서 자체는 배워야 할 지식의 표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조건 공부해야 할 것들로 교과서를 뽑죠. 자, 봅시다. 처음에는 이 시는 잘 몰라요. 막판에 가서야 이 시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난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이것이 좀 무비판적이고 획일적인 교과서 내용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청아한 목소리로, 꾸미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이여. 그래서 쓸쓸한 책 읽기. 쓸쓸하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용인되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거야. 안타까운 거지, 화자는.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안타까운 거지. 무조건 지식, 세뇌, 학습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좋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강요, 억압,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다 예스라고 할 때 NO!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무비판적인 획일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있죠. 그래서 좀 냉소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대안이 없고 안쓰럽지도 않죠.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냉소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비판적 어조라고까지만 보는 게 좀 더 괜찮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화자가 고궁을 나오면서 뭘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화자 자신의
소심함, 일상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 강자의 약하고,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째 이렇게 돼버렸지? 아 진짜 어이없다, 답 없다. 아 그런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니? 아, 쓸쓸함, 씁쓸함, 안타까움, 자조, 병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왕궁의 음탕은 좀 더 비판의 대상, 본질적인 비판의 대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분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것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이건 일부러 비속어 쓰는 거야, 욕설 쓰는 거야.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지.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서를 옹졸하다고 보는 거야. 즉 본질적인 비판 대상, 비판해야 할 대상, 지배계급, 지배층, 여기서는 왕궁의 음탕, 지배층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같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식당 가니까 손님 왕이라는 거지. 그럴 수 기름돈이 나올 수도 있지, 싸니까. 근데 왜 이 땅이야? 라고 욕하는 자신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야. 옹졸하다는 거지. 이연 보면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법령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지도 못해. 용기도 없어. 실천력도 부족해. 그런 것들인 거지.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 자신의 나약함, 소심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에게 강한 모습이 또 나왔어.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야경꾼은 60년대에 당시에 그 민간인이 밤새도록 그 동네에 치안을 좀 담당하는, 당시에는 이제 그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문 닫아도 제대로 못하고 창문 막 열리고 뚫리고 막 그랬었거든. 돌아다니면서 도둑 있나 없나 순찰해주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민간 자율인데 그 지나다니면서 저 알아서 좀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다음에 오세요. 없대도 다음에 드린다니까. 저 지난번에도 밀렸는데 이번 달에도 밀리시면 저 어떡하죠? 그 사람 참 한두 번 속아왔나? 그 야경꾼 주제에 말이야. 자기도 소심하면서, 소시민이면서 더 욕하는 자신이 얼마나 좀 창피해, 그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보면 끝부분이에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작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성찰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이제 말을 건네고 있죠. 대화체가 되겠습니다.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그래서 자신의 대상에는 비판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조, 비판, 성찰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단정적, 의지적 어조가 있네요. 그래서는 유치환 시인의 1월인가요? 바위.
바위도 자연물이죠. 또 단단해. 변함이 없어. 없는 존재여서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우리 왜 그 윤선도라는 고전 시가 작가의 오우가에서도 바위가 나와요. 왜? 연수에서 수석, 송주걸, 대남, 물하고 바위하고 나오는데 바위는 변하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바위를 예찬하고 있는 내 치부다라고 있는 거죠. 변함이 없는 바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위는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죠. 무생물이지만 충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존재로 이 시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내가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될 거야. 되게 좋은 존재인가 보다. 애련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감정, 애련, 사랑과 이별, 희로, 기쁨과 슬픔에 움직이지 않고라는 말은 인간의 감정에 사사롭게 휘둘리지 않고 시련은 시련대로 받고 피하지 않고 억년 비정의 한묵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긴 침묵에 스스로 안으로만 채찍질하고 단련하고 드디어 생명도 망하고 어떤 초월 경지에 올랐어. 그 흐르는 구름 먼 원래 해가지고 흐르는 구름이 흘러가는데 먼 원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꿈꿔 노래하지 않고 꿈꾸지만 노래하지 않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보통 꿈꾸면 와 좋아 이건데 그것도 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두둑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바위 뭔가 좀 이제 굳건함, 의지 흔들리지 않고 쉽게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바위가 될 거라는 거지. 이 시는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는 시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야. 대략 흐름만 좀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 따위도 다 내려놓고 있는 묵직한 그런 바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여러 가지 의지 되리라 라는 그 어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단정적이다, 의지적이다 한마디로 말하고 있잖아. 의리락 같은 데에서. 네. 그 다음에 쉽게 씌어진 시 볼까요? 시는 화자가 하는 거야. 근데 화자는 시는 참 쉽게 쓰지. 다른 거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적극적인 독립운동, 행동과 좀 대비되는 의미로 보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이거는. 그리고 이와 대비돼서 나는 시나 쉽게 끄적거리고 있으니 좀 부끄럽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좀 소극적이나마 실천하려고 해. 그래서 극복 의지가 있는 거야. 알았지? 비록 이렇게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뭐라도 좀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잠깐만 내가 다른 걸 헷갈렸나? 쉽게 씌어진 시가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는 이 시 전문이 아니었어요. 순간쌤이 좀 헷갈렸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보이지 등불을 밝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대처럼 오늘 아침을 기다리는 추후의 나.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이런 사람 최초의 악수해가지고 화해가 나와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해서 소심하지만 소극적인 어떤 행동을 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극복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근데 회의적이고 성찰적이다라고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부끄럽다 해서 야, 난 참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좀 이제 자신 삶을 좀 부끄럽다 해서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좀 회의적이다. 나는 별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넌 못할 거야. 너는 적극적으로 행동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찰하고 있죠. 부끄러움이니까. 나중에는 극복 의지도 있으니까 적극적 극복 의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심하게 극복하려는 의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동세라는 시를 볼까요? 여섯 번째 김소월. 이 시는 애상적 창조적 분위기래요. 아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진두강 가람가라는 지명이 나와서 좀 향토적인데 그 정서는 썩 그렇게 편안하거나 행복하진 않아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한의 정서가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누나라고 불러보고 싶다. 오 불서러. 너무너무 서러워. 몹시 서럽다는 거예요. 정서가 나오죠.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대상이 누나야.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는 한이야. 접동새는 죽은 누나의 한이야. 한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시세움이라는 거는 의붓 엄마의 시세움 때문에 그러면 누나가 벽장 집어넣어서 불 타 죽었거든.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 누나도 억울하고 남아있는 동생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어. 보고 싶고 그립고 한이고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다. 아홉이나 남아있는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그래서 누나도 잠 못 자고 동생도 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래서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상적이고 상투적 분위기는 맞다 해요. 여러분 사투리도 있죠. 몹시 서러워라는 말 불서러도 있고 오랩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동차라는 시 보겠습니다. 정지용. 인동차라는 말 자체가 겨울을 인내하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해주는데 도와주는 그런 차라는 뜻이니까 화자는 아마도 겨울이라는 시련을 인동차를 마시면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볼까요? 노 주인의 집주인인데 할아버지야. 장벽에 차 마시는 거지. 여기 신시장 속에 소장 대장 이런데 무시로 때때로 수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인도차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 이겨내려고 지금 물 막 마시는 거지.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보다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상동이 하얗다 라고 있네요. 그래서
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있는데, 의지도 이 시에 요게 또 이제 이 시에 또 전부가 또 아닐 거야. 쌤이 볼 때. 전문이 아니야. 잠깐만. 이 시 전문이긴 하네, 여러분. 전문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도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도 추위를 견디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인 거니까, 그런 노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극복할 의지를, 겨울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 책에서는 관조적이다. 뭘까, 일정한 감정이 없이 객관적인 태도로 멀리서 멀찍이 노주인의 모습을,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또 그 집 안의 풍경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이런 자연 속에서 노주인이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마치 속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좀 내려보내주잖아. 바깥 세상에 초연하다,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노주의 태도를 엿볼 수도 있으니까 탈속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관조적, 탈속적인데 담담하게 노주인의 모습과 집안의 풍경을 엿보고, 탈속적은 속세에 이런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노주인의 모습 같이 속세에 초연한 분위기를 주잖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은 아니잖아. 그래서 탈속적인 분위기도 가능합니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59쪽 연습 문제 보시면, 신경님의 농무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농무 해가지고 농민의 소외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지적이다라는 말은 좀 극복 의지, 농촌의 현실을, 소외받은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X로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제 비판적이다, 냉수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비료값도 안 되는 농사 따위야 옆에 있는 애에게 맡겨두고 내팽개 친다는 얘기야. 농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뭐해? 라고 보는 거야. 그냥 뭐 자포자기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2번 보시면 봄날은 간다. 노래 가사거든요. 보니까 봄날은 간다. 봄이 가는 거야. 꽃이 지는 거야.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도 가는 거야.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도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봄이 가서 좀 쓸쓸하다. 그래서 애상적이다 봐야 되겠네. 3번을 보면 어조가 다른 하나를 고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아까 이거 영탄적이라 그랬어. 격정적 어조이기도 하고 슬픔을 드러내고 있잖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난 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그래서 이것도 영탄적이라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추위의 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그날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런 시인데, 아버지의 죽음에 있어서 가족들의 통곡 소리, 격정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사운드 오프, 그러니까 뭐 꽉꽉 우는 모습만 보이고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거를 풀벌 소리로만 이제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충분하게 슬픈데 그 슬픔을 목소리로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 비극성이 강화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어조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해 보인다. 객관적인 어조,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더 슬픔을 강조하려고
죽음을. 그랬죠? 그래서 4번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그래서 연탄적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그래서 배여 하는 거 보니까 연탄적어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어조와 분위기 마무리했습니다. 좀 늦게 올라가서 미안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게끔 선생님이 조금 더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